당신,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렸어도 이렇게 잘해줬을까? 평생을 당신 그림자로 살았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연극을 한 것은 오히려 당신이었어. 나는 올해 68, 아내 영숙이는 66, 마흔에 얻은 늦둥이 아들놈은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는 젓가락 행진곡 소리조차 듣기 힘든 조용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적막 속에서 깊어진 둘만의 오붓함이 좋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 나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았다. 회사에서는 승진의 목을 맺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는데 급급했다. 아내 영숙이는 그런 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그림자 같았다. 내 옷을 다려 입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 교육은 물론 집안 대소사를 모두 도맡아 처리했다. 나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조차 쑥스러워 모른 척 지나치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영숙이가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으리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동안 소홀했던 아내에게 못다한 사랑을 다 퍼부어줄 작정이었다. 우리 부부의 은퇴 후 계획은 소박하면서도 확실했다. 남들 다 간다는 세계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다. 비행기 타고 멀리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복잡한 외국에서 고생하기 싫었다. 대신 우리는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기로 했다. 등산화 끈을 꽉 동여매고 손잡고 산길을 걷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영숙이는 산을 좋아했다. 산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을 즐겼고 내려와서는 막걸리 한 잔을 곁들여 파전 한 조각을 먹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렇게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며 그렇게 늙어갈 줄 알았다. 때로는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이들처럼 팔짱을 끼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리라. 지는 해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기댄 채 남은 생을 마무리하는 영화 같은 노년의 삶을 꿈꿨다. 나는 영숙이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의 잔주름 가득한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나와 함께한 지난 40년의 깊이를 느꼈다. 우리 부부에게는 이제 오직 서로만이 남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없이 안심시키고 기쁘게 했다. 그날은 작년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나는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여보, 단풍 좀 봐. 세상에 이렇게 고운 빛깔은 또 처음이야. 오늘 날씨도 딱 좋고 우리 모처럼 북한산이라도 갈까? 아니면 집 뒤에 있는 작은 뒷동산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어때? 따뜻한 차 한 잔 싸가지고 가서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야. 나는 아이처럼 들떠서 영숙이를 바라보며 재촉했다. 영숙이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항상 무언가를 만들거나 가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뜨개질하는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부지런했고 나긋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눈짓하자 영숙이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듯 했다.
마치 창밖의 풍경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나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보, 정말 예쁘지? 응? 오늘 우리 산에 갈까? 내가 따뜻한 커피 내려줄게.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반응을 유도했다. 그러자 영숙이는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표정에는 옅은 혼란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낯선 목소리로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나를 향해 물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지난 40년간 들어왔던 영숙이의 목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분명 영숙이의 목소리인데 억양이나 톤이 마치 다른 사람이 흉내내는 것처럼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내 귀가 잘못되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말은 내 심장을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보. 근데 우리가 결혼을 했던가요? 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정말로 나를 알지 못하는 듯한 순수한 의문이 서려 있었다. 농담이겠지, 설마. 결혼 40년 만에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다. 이 양반이 늙으니까 농담도 썰렁하게 하네. 어휴, 아직 정신이 팔팔해야 산에도 같이 다니지. 이렇게 썰렁한 농담이나 하면 내가 같이 다닐 맛이 나겠나? 나는 너스레를 떨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내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영숙이는 내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떠한 장난기도 어떠한 유머러스함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날의 일은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자꾸만 떠올라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애써 그것을 영숙이의 뜬금없는 농담 정도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오직 행복뿐이어야 하므로 그날 이후로 아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들고도 어딘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 여보, 숟가락 들어야지.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라고 물으면 그제야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들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잠깐 딴 생각을 했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내가 몇 번을 불러야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다. 예전에는 총명하고 생기 넘치던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고 마치 옅은 안개에 덮인 것처럼 불투명해졌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영숙이는 건강한 사람이다. 늘 활기차고 부지런했다. 그럴 리가 없어. 금방 한 말을 또 묻는 일도 다반사가 되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내가 분명 방금 대답한 말인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보. 근데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하고 다시 묻는 시기였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다시 대답해 주었다.
아까 영숙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인다고 했잖아. 그러면 영숙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 그랬던가 하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더 반복하는 날도 있었다. 나는 인내심을 시험받는 기분이었다. 속으로는 답답하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다. 그녀가 정말로 아픈 것이라면 내가 더 참아야 했다. 그녀를 보듬어 주어야 했다. 결정적으로 나의 불안감이 공포로 변한 것은 지난 겨울 가장 추웠던 날이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영숙이가 침대에 없었다. 잠이 확 달아났다. 벌떡 일어나 집안을 아무리 찾아도 영숙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라도 어디 나간 건가? 치매 환자들이 밤에 집을 나가 길을 잃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잠옷바람으로 허둥지둥 현관문을 열었다. 매서운 한겨울 바람이 온몸을 때렸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앞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영숙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이었다. 영숙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앉아 있어?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부축하려 했다. 영숙이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낯선 이방인을 보는 듯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문이 안 열려요. 여기 우리 집인데. 비밀번호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허공을 더듬었다. 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한겨울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마가 꽝하고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영숙이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다. 차가운 그녀의 손발을 녹여주며 나는 한없이 울었다.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내가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었다니. 나는 죄책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영숙이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신경과 진료실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비장한 분위기가 흘렀다. 의사의 질문에 영숙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날짜는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조차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는 몇 가지인지 기능 검사를 진행했고 영숙이는 그 검사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빤히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환자분, 초기 치매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보호자의 세심한 보살핌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서 잘 돌봐주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리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인데 이제 좀 편히 살만하니까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젊은 시절 나를 위해 헌신했던 영숙이에게 제대로 된 보답도 못 해주고 이제야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의 노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영숙이와 함께 손잡고 산을 오르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늙어갈 꿈은 이제 영영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대신 내 앞에는 가혹한 현실만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다. 내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그녀가 나를 못 알아본다 해도 내가 그녀를 기억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다. 병실을 나서는 영숙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 자신의 병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다. 영수가,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해줄게. 나의 세상은 이제 오직 아내, 영숙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오직 그녀를 위한 헌신으로 채워질 터였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해가 뜨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영숙이는 미역죽을 좋아했다. 매일 아침 나는 정성껏 미역죽을 쑤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쌀과 함께 푹 끓여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미역죽이 완성되었다. 끓이는 내내 혹시라도 타지 않을까, 영숙이 입맛에 맞을까 노심초사하며 불 앞을 떠나지 못했다. 죽이 다 되면 예쁜 그릇에 담아 영숙이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쥐는 법조차 잊어버린 날이 많았다. 나는 직접 숟가락을 들고 죽을 식혀 하나하나 떠먹여 주었다. 자, 영숙아. 해봐. 이거 먹어야 기운 차리지.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죽을 받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죽을 먹는 그녀의 입가에 묻은 죽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나는 그녀의 텅 빈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영숙이의 총명함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되었다. 나는 젊었을 때 무뚝뚝한 남편이었다. 사랑해라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쑥스러웠고 남자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해, 영수가 죽을 떠먹여주며 사랑해, 영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할 때도 사랑해, 영수가 하루에 10번씩은 이 말을 건넸다. 그녀가 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었다. 그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가 잠든 밤에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영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더 잘해줄게. 평생 내 옆에 있을게.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영숙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다. 낯선 사람처럼 나를 밀쳐내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밤새도록 그녀의 곁에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피로가 누적되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영숙이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였다. 분명 방금 전까지 함께 밥을 먹고 마주보고 있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낯선 사람처럼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 나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재빨리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늙은 남자가 추하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영숙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막으며 목 놓아 울었다. 영수가 제발 나를 기억해줘. 당신 남편이야.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잖아.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었다. 다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아무렇지 않은 듯 영숙이에게 다가갔다. 여보, 제가 당신 남편이에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어릴 적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한테 반해서 매일 찾아갔잖아요. 나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내가 지켜줘야 하니까.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제 어미가 걱정되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다. 착한 녀석이었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는데도 엄마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들이 오는 날이면 영숙이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아들 팔에 매달려 좋아했다. 우리 아들 왔네. 엄마 아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영숙이는 아들의 이야기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저 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듯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에게는 아직 제정신인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지 혹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알아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숙이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듯했다. 아들이 다녀간 후에는 다시 예전의 멍한 영숙이로 돌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아들이 올 때마다 나는 잠시나마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힘든 마음을 토로하곤 했다. 아들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모두 영숙이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혹은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피로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오후였다. 영숙이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아침에 죽을 조금 먹고는 다시 잠이 들었고 점심때도 간신히 깨워 약을 먹이고 나니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영숙이의 옆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때로는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힘이 들면 저리 잠만 잘까. 저녁 무렵 나는 영숙이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소파에 앉았다. 영숙이는 아직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TV를 틀었지만 사실 집중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적막한 집안에 사람의 소리라도 채워넣고 싶었을 뿐이다. 트로트 가수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나 보다. 아마 지난 며칠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이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깊은 잠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문득 잠결에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렸다.
아주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TV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TV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TV에서 나오는 노래는 남자 가수의 목소리였는데 내가 듣는 노랫소리는 분명 여자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영숙이의 목소리였다. 순간 잠이 확 깼지만 나는 그대로 눈을 감은 채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노래는 바로 동백아가씨였다. 미자 씨의 애절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헬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동백아가씨. 아내가 젊을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나와 연애하던 시절에도 결혼해서 신혼을 보낼 때도 아내는 종종 흥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특유의 아련한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이 나는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치매에 걸린 후로 영숙이는 노래는커녕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단어를 잊어버리고 문장을 구성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가끔 흥얼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콧노래에 불과했다. 가사도 다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노랫소리는 너무나 맑고 정확했다.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음정 박자 모두 완벽했다. 마치 전성기의 가수처럼. 나는 실눈을 살짝 뜨고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어느새 안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잠들어 있는 건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TV 화면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내가 틀어놓은 트로트 프로그램이 여전히 방영 중이었다. 동백아가씨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다. 아내의 옆모습, 그 눈빛이 예전에 총기 가득한 바로 그 영숙이의 눈빛이었다. 옅은 안개에 덮여있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또렷하게 담아내는 맑고 선명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노래에 맞춰 작게 고개를 까딱이고 있었다.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최근 몇 달간 보지 못했던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멍함도 어떠한 혼란도 없었다. 그저 음악에 몰입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이 아니었다. 충격이었다. 의욕의 씨앗이 내 안에 깊숙이 박히는 순간이었다. 설마 아닐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아니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곧 움직여야 했다. 의심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자리에서 꿈틀대자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노래를 뚝 멈추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흐릿해졌다. 초점 없는 눈으로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입가에 걸렸던 미소도 사라졌다. 그녀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어눌하게 말했다. 여보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마치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아니라는 듯 다시 치매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내가 헛것을 본 걸까? 내가 너무 지쳐서 헛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민했다. 맑았던 영숙이의 눈빛과 또렷한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둠 속에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내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이 싹 트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멍한 눈빛, 어눌한 말씨, 잊어버린 듯한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정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마치 스파이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영숙이의 미역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겨준 뒤 여보,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은행 좀 들러야 해서. 라고 거짓말을 했다. 영숙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어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나는 다시 조용히 문을 닫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창문은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다. 나는 창문 틈새로 아내의 동선을 살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숙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물론 TV 화면은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그저 화면 속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는 듯한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나는 실망했다. 역시 내 착각이었을까? 내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보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것이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영숙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정확히 반찬통이 있는 칸을 열어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꺼냈다. 마치 늘 해왔던 일인 것처럼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치매 환자라면 냉장고 문을 열고도 무엇을 꺼내야 할지 한참을 헤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다. 반찬을 꺼낸 영숙이는 식탁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했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진짜였단 말인가? 식사를 마친 영숙이는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리모컨을 쥐는 손길 또한 능숙했다. 그녀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다.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 채널로, 다시 홈쇼핑 채널로. 내가 지난 1년간 그녀에게서 보지 못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치매 환자 영숙이는 리모컨을 쥐고도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쩔쩔매곤 했다. 내가 직접 채널을 바꿔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능숙하게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내가 없는 줄 알고 혼자 있을 때 아내는 놀랍도록 정상적이었다. 그녀는 TV를 보다가 거실에 놓인 화초들을 향해 걸어갔다. 작년 아들이 이사 선물로 사다 준 난초와 내가 퇴직 기념으로 심은 작은 벤자민 나무였다. 영숙이는 화초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능숙하게 물을 주기 시작했다. 물을 주는 그녀의 입에서
작은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는 물도 안 주고 뭐 하는겨? 다 말라 죽이려고 작정했나?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좀 정신이 없었네. 너희라도 잘 자라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다. 그리고 그 혼잣말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영감탱이. 내가 지난 1년간 겪었던 그녀의 멍함, 그녀의 무지함, 그녀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내가 지난 40년간 함께 살았던 바로 그 영숙이었다. 다만 그녀는 나를 향해 깊은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내가 지난 1년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늦게 현관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그녀의 모습, 숟가락 드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모습, 금방 한 말을 또 묻던 모습, 그리고 나를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라고 묻던 그녀의 눈빛.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정교한 연기였다니. 나는 작은 방 창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배신감과 함께 깊은 충격이 밀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난 1년간 내가 그녀에게 바쳤던 헌신,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감당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허망한 연극의 소품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내 아내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극은 오직 나를 겨냥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옆에 있던 영숙이는 누구였던가? 내가 사랑했던 영숙이는 과연 존재했던가?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영숙이의 뒷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공포로 다가왔다.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한 이후 나의 일상은 지옥 같았다. 아내가 내 앞에서 치매 환자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는 그녀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설마 아닐 거야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다. 내가 정말 지쳐서 착각하는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예민함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렸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증거로 보였다. 그녀의 멍한 눈빛 속에서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고 어눌한 말씨 속에서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뒤에 나왔다. 아들 녀석이 엄마 쓰라고 갖다 놓은 태블릿 PC였다. 아들은 영숙이가 심심할 때 그림이라도 그리거나 간단한 게임이라도 해보라며 제법 비싼 태블릿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영숙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치매 환자인 그녀가 그런 기기를 다룰 리 만무했다. 태블릿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협탁 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아들이 가져다 준 날 내가 한번 켜보려 했으나 영숙이가 멍하니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이었다. 그날도 영숙이는 아침 일찍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나는 겉으로는 한숨을 쉬며 영숙이가 피곤한가 보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또 나를 속이는군 하고 생각했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협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평소 같으면 만질 생각도 안 했을 기기였다. 그냥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부팅되는 동안에도 나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물건을 우연히 만져본다는 가벼운 마음뿐이었다. 화면이 켜지고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패턴 잠금. 나는 속으로 이걸 어떻게 열어보지? 하고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후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며 마지막으로 열려있던 인터넷 창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다. 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화면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구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인터넷 검색 기록. 첫 번째 검색어 치매 초기 증상, 두 번째 검색어 치매 환자. 행동 패턴 세 번째 검색어 재산분할 이혼 전문 변호사.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태블릿 PC는 내 손에서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간신히 태블릿을 부여잡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내 눈이 침침해서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하지만 글자들은 더욱 선명하게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치매 초기 증상, 치매 환자 행동 패턴. 이것은 영숙이가 지난 1년간 나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철저히 치매 환자의 특징을 연구하고 그것을 연기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마지막 검색어. 재산분할 이혼 전문 변호사. 이 단어는 나의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망치로 머리를 수십 번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지난 1년간 그녀에게 바쳤던 모든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철저한 기만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나를 가지고 놀았다. 나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조롱했다. 나는 그녀의 연극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관객이었던 셈이다. 내 아내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왜 그랬어, 영수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했던 40년의 시간,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대한 거짓말로 느껴졌다. 태블릿을 든 내 손은 멈출 줄 모르고 떨렸다. 분노에 찬 심장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아니, 진실을 강요해야 했다. 태블릿 PC를 든 나는 마치 유령처럼 안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심장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영숙이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너무나 고르고 평온해서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능숙하게 연기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다. 낮에 거실에서 보여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나는 침대 옆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 평온함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내가 지난 1년간 겪었던 고통, 흘렸던 눈물, 바쳤던 헌신이 모두 이 평온한 얼굴 뒤에서 조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태블릿 PC의 화면은 여전히 선명하게 재산분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검색어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들이밀 용기가 없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처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이토록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영수가 나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조용해서 마치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애써 억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귀에 더 가까이 다가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속삭였다. 영수가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어. 너랑 나 아들놈 키우고 이제는 둘만 남아서 오붓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다. 내 손에 들린 태블릿의 차가운 금속성 촉감이 내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힘겹게 다음 말을 이었다. 근데 왜 그랬어? 변호사는 왜 알아봤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아내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미동도 없던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고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잠든 척하던 그녀의 고른 숨소리도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굳어진 몸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알아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연극이 끝났다는 것을. 침묵이 방안을 지배했다. 그 침묵은 천둥 번개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압박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길고 긴 침묵 끝에 영숙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흐릿한 안개가 없었다. 옅은 혼란도, 멍한 표정도,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공허함도 없었다. 그 자리엔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나를 압도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가 지난 1년간 보지 못했던 살아 숨쉬는 영숙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영숙이의 눈빛은 나를 향한 원망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나는 그녀의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영숙이는 몸을 일으켜 앉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나에게 묻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니?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읽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을 보았다. 상처, 분노, 체념, 그리고 어쩌면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까지.
그녀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 상황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내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힐끗 보더니 그녀는 옅은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숨길 것도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긴장감이 방안을 팽팽하게 채웠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그녀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할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영숙이는 침대에 걸터 앉아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내가 들고 있는 태블릿 PC를 보던 그녀는 옅은 비웃음을 흘리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1년간 내가 들어왔던 어눌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나 또렷하고 단단해서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렸어도 이렇게 잘해줬을까? 그 질문은 마치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질문 속에는 내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연기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고 나는 그녀의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정말 그녀의 병세와 관계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그녀를 돌본 것일까? 아니면 병든 아내를 돌보는 희생적인 남편이라는 나의 이미지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생을 당신 그림자로 살았어. 영숙이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냉철하고 침착했다. 당신은 밖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했지. 집에서 내가 속으로 뭘 사귀는지는 관심도 없었잖아. 당신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밤새도록 당신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기다렸어. 혹시라도 어디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기다렸어? 하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저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거나 아니면 대충 한두 숟갈 뜨고는 잠자리에 들곤 했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뇌리를 때렸다. 내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식들 키우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어. 애들 학비, 생활비, 당신 퇴직금 마련까지. 나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살았어. 당신은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애들 교육 문제로 밤새 고민하고 당신 엄마 등살에 소갈이 할 때도 당신은 늘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떤다는 식으로 대했어. 내 감정은 언제나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에 있었어.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 영숙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 넓은 집에 마 혼자 섬처럼 남겨진 기분. 당신은 몰라? 아들이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리고 떠나는 날
나는 홀가분함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꼈어. 이제 당신과 오붓하게 둘이 남았다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밤 혼자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 나는 이 집에서 누구인가? 당신의 아내인가? 아니면 그저 가사를 돌보는 하녀인가? 나는 내 이름 석차, 김영숙으로 불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명료했다. 내가 아파야만, 내가 내 이름 석차도 기억 못해야만 당신이 나를 봐주더군. 숟가락 드는 법을 잊어버려야만 당신이 직접 밥을 떠먹여 주더군. 금방 한 말을 또 물어야만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주더군. 밤늦게 현관 앞에서 떨고 있어야만 당신이 나를 찾고 걱정해 주더군.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더군. 내가 치매에 걸려야만 비로소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절망스럽게 만들었어. 영숙이는 침대에서 완전히 내려와 내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꿰뚫고 있었다. 당신이 지난 1년간 내게 보여준 그 다정함, 그 친절함, 그 헌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구역질이 나서 연기하는 것조차 힘들었어. 나는 당신의 그 가짜 다정함 뒤에 숨겨진 당신의 죄책감과 자기만족을 보았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병든 아내를 돌보는 좋은 남편이라는 당신의 역할에 심취해 있었던 거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연극을 한 것은 오히려 당신이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귀청을 때리는 죽비 소리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 모든 말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나의 헌신은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병세를 통해 내가 과거에 못해줬던 것들을 보상받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내 심장을 도려내듯 나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쳤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추악한 내면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이 눈물은 영숙이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절규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영숙이에게 강요했던 1년간의 연극이 끝나고 이제는 내가 그녀의 연극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영숙이는 말을 마친 뒤 잠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의 결의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 나 자신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가 외면했던 그녀의 삶, 그리고 나의 위선적인 헌신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영숙이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 서랍장은 내가 지난 4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오직 영숙이의 물건들로만 채워진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첩들과 오래된 일기장들,
그리고 몇 가지 기념품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영숙이의 지나온 삶을 말해주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봉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펜으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영숙이는 봉투를 들고 내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단단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내 앞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마치 운명을 결정짓는 글자처럼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이혼 서류.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쩌면 예상했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행동, 그녀의 검색 기록, 그리고 그녀의 모든 말들이 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음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막상 그 서류를 내 눈앞에서 마주하니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이제 그만하자. 영숙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당신이 해주던 그 가짜 다정함도 더는 못 받겠고, 나도 이 지긋지긋한 연극은 끝내고 싶어. 내가 치매에 걸려야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나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병든 아내 역할로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어갔다. 남은 인생, 온전한 나로 살고 싶어. 당신 아내 영숙이 말고 그냥 김영숙으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잊어버린 채 당신의 그림자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눈앞의 이혼 서류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4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증거였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판이었다. 영숙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아침마다 나에게 건네던 따뜻한 차 한 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알아서 만들어주던 섬세함, 내가 깜빡 졸면 슬그머니 덮어주던 담요, 내가 힘들 때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던 그림자 같은 존재. 그 모든 것이 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헌신을 나의 행복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아내에게 내 세상은 숨막히는 감옥이었을까? 그녀는 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하게 연극을 기획했고 나는 그 연극의 가장 어리석은 주인공이었다. 아내가 연기했던 지난 1년.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병든 아내를 돌보는 희생적인 남편이라는 내 모습에 취해 있었던 걸까? 그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나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영숙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안방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지난 40년간 나를 위해 헌신했던 아내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막 족쇄를 풀고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한 여성의 단호한 뒷모습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홀로 침실에 남겨졌다. 내 앞에 놓인 이혼 서류는 차갑게 나를 노려보는 듯 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다. 영숙이가 문을 닫고 나간 후 침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의 세상은 한순간에 붕괴되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 앞에 놓인 이혼 서류는 차갑고 무겁게 나의 현실을 짓눌렀다. 나는 손을 뻗어 서류를 만져보았다. 서늘한 종이의 감촉이 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지난 40년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배신감, 분노, 슬픔, 허무함,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이미지에 도취되어 있었던 걸까? 그녀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그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내 삶의 한 부분, 내 그림자로만 여겼을 뿐이었다.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고통,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외면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좀 더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녀의 속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려 노력했더라면, 이런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 또한 텅 빈 듯한 느낌이었다. 영숙이가 아침에 물을 주었던 화초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는 물도 안 주고 뭐하는겨. 그녀의 혼잣말이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불만과 상처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내가 잠들었던 소파, 영숙이가 동백아가씨를 부르던 소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공허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아마 영숙이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치매 연극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을 테니까. 그녀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나간 후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 테니까. 그녀는 남은 인생을 당신 아내 영숙이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그 말 속에는 나에게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에게는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아들은 자기 가정을 꾸렸고 아내는 나를 떠났다. 오붓하게 즐기려 했던 황혼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주말마다 손잡고 산을 오르며 늙어갈 꿈도, 소박한 여행을 하며 추억을 쌓아갈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나 홀로 남겨진 이 집에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따뜻한 밥상, 정돈된 집, 나의 작은 습관들을 맞춰주던 아내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나는 이제 그 헌신이 사라진 공허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쓸쓸하고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내 인생의 황혼은 아름다운 노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이 되어버렸다. 내가 믿었던 사랑, 내가 쌓아 올렸던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지금 나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막막했다. 나의 미래는 이제 안개 속에 갇힌 채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업보인 걸까? 나는 앞으로 이 파편이 된 삶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내 안에 가득했다.